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보안이고, 이거는 제가 그 일부러 가이드라인이랑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읽어보셨는지, 그리고 또 뭐, 어쨌건 8월에 이게 뭐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관련해갖고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는데, 이게 목차를 뭐 이거 바로 1단락 쓰시고 이거 2단락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고, 그래도 뭔가 개념이나 정의 같은 거 하나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주신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언급하고, 그냥 요거 뭐 2단락 또는 대응 방안 3단락을 쓰던가, 아니면은 보안의 위협을 2단락에 가, 3, 대응 방안을 2단락에 놔, 그리고 3단락에다가 뭐 그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8월에 시행되는 내용, 뭐 그런 것 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하면은 그래도 표준 한두 개 적어주면 좋으니까 ISO 21434 정도는 꼭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뭐 UN에서 만든 UNR 넘버 155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증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차별화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기술 요소나 이런 거는 좀 뒤에서 보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어떻게든 조금 답을 방어를 해야 돼 하면 그냥 IoT 기반과 어떤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과 차량 간 통신 뭐 요 정도 그냥 떠올리면서 답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써줘야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문제를 만들고 해설집을 만들었겠죠.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있는 키워드 좀 갖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제로 트러스트인데, 이거는 뭐 워낙 저희가 토픽으로 많이 다뤘고, 그리고 알고 계신 내용이 많으니까 뭐 정의에다가는 뭐 선인증, 후연결, 뭐 무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고, 뭐 PDP, PEP, PIP 이런 거랑 뭐 원칙, 뭐 그냥 아는 거 이것저것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형 암호, 형태 보존 암호와 순서 보존 암호화, 이게 세 개를 물어봤는데 그냥 1달락, 2달락, 3달락 이거 어쩔 수 없이 1.5페이지 써야 되는 답인 것 같습니다. 1달락, 2달락, 3달락 그냥 써주시고, 동형 암호 하면 나와야 될 게 그 평문과 암호문의 연산의 결과가 동일하다 이런 내용 좀 써주시고, 그리고 개념도에다가는 8 더하기 10은 18 그걸로 답을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동형 암호의 키워드 부트 스트라이핑과 퍼싱 이 정도는 꼭 써줘야죠. 그리고 형태 보존 암호화는 당연히 형태가 보존되는 거고, 형태가 보존되니까 피스텔을 기반으로 하겠죠. 왜냐면 피스텔이 XOR이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그러니까 피스텔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통계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가 이게? 이거 누가 답 썼는데 이정원님이 썼는데 이게 통계인가요? 통계? 이게 검색? 아니 본인이 답을 썼는데 왜? 아무튼 뭔가 아까 형태 보존 암호랑 순서 보존 암호가 그 주로 활용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고 이게 통계, 이게 검색,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 조금 특징 같은 거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순서 보존 암호화는 순서를 보존시키려면 피스텔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뒤바뀌니까. 이런 거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순서를 보존한다. 뭐이 정도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시스템은 뭐 일단 답에 나와 있어. 지속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마지막 정의의 끝단어는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5단계의 절차. 프레임워크니까 뭐 마땅히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절차 정도, 그냥 5단계 절차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ASM, 공격 표면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키 분배와 양자 내성암. 이거 136회인가 5회인가 아무튼 최근 마지막 응용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고 기출에서는 이거 바로 물어보고 QKD 가 양자 내성암 뭐 나, 다의 요거 두 개 비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비교할 수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까지 내가 이거 두 개 비교가 나오면 뭐를 써야 되나 그것까지 같이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QKD에서 나와야 될 거는 뭐 양자 채널 그리고 뭐 BB84 요 정도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양자의 특징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시고 양자 내성 암호에서 나와야 될 거는 쇼와 그루버 요 정도 써주시고 벽호 다이아순 그리고 각각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 뭐 하나씩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유가 있다고 하면 3단락에다가 뭐 어떤 암호 알고리즘의 뭐 발전?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같이 요 QKD랑 PQC를 하이브리드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QC라가 할 때 한 분이 이거 쓰셨던데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 PQC 표준 그런 것 좀 써주면 좋겠죠. 뭐 픽스 2003부터 2005였나? 아무튼 했었잖아요. 학원에서 나온 거. 이런 거 막 좀 써주면 해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공학기법. 사회공학기법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비기술적이면서 인간의 관계를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 유형에 꼭 나와야 될 거, 뭐, 피기배깅, 폴더 스니핑, 뭐 피싱, 파밍, 뭐, 요 정도 꼭 써주시고, 대응 방안은 딱히 마땅치 않은데,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교육. 이건 사용자 교육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육은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요거죠.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란 무엇이냐? 이런 차량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표준은 우리가 21434는 알고 있으니까 이 UN에서 만든 뭐 150, UN 레귤레이션 넘버 155인가 뭐 이거 약자인 것 같아요. 그 차량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개념도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데이터 코드에 대한 취약점, 통신 채널, 뭐 사용자, 백엔드, 업데이트 관련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것만 일단 백엔드, 통신 채널, 소프트웨어 측면, 데이터 측면 구분을 했고 뭐 백엔드 측면에서는 뭐 데이터 유출 또는 손상, 무단 액세스 그리고 통신 측면에선 뭐 스푸핑, 인증, 디도스나 도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TA, 업데이트 거부, 데이터 측면에서는 뭐 데이터 추출, 매개변수 조작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그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는 사실 약간 요런 내용만 가이드라인에 있어갖고 좀 기술적인 요소 넣어볼 거 좀 찾다가 이런 시큐어 디버그, 시큐어 억세스, 시큐어 이런 게 이제 21434에서의 어떤 키워드라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암호키 사설인증 이런 건 조금 뻔한 소리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CSMS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보안관리 체계 구축, 차량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요구 이거를 CSM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글에다가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뭐 아무도 안 썼던데 오늘. 제가 뭐 백날 올려도 아무도 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라는 무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선인증 후 연결하는 마지막 단어는 그냥 뭐 보안 모델, 보안 원칙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원리는 무신뢰, 중앙 집중, 강력한 인증, 최소 권한, SDP, 모니터링 및 검증.
그 다음에 개념도에다가 요거 그려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PDP, PEPA, PP, PIP. 그래서 뭐, 게임이라던가 시타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써주시고, 뭐, 요거까지는 뭐 쓸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학습하시라고 다 넣어놓은 거고, 1교시 학년 답을 쓸 공간은 없죠. 그리고 뭐 이런 고려사항까지도 같이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학습해 주셔야죠. 준비, 계획, 구현, 운영, 피드백 5단계로 되어 있고 성숙도 수준도 4단계,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 4단계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학습. 그다음에 동영암호. 동영암호는 평문과 암호문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 요 단어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8, 10, 18. 이거 화살표도 좀 디테일하게 오늘 보면 다 화살표가 이 마지막도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이게 아니라 마지막은 거꾸로 올라간다. 마지막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위로. 요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기술 요소 반드시 나와야 될 거 부트스트래핑과 스퍼싱. 부트스트래핑은 반복 연산을 계속할수록 노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작은 새로운 암호문으로 대체하는 거. 스커싱은 이 노이즈가 계속 증가하는데 노이즈를 감소시켜 노이즈 자체를 조금 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끼게 스커싱으로 조금씩 끼게 하다가 정 안 되겠어 하면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거겠죠. 동영암호는 완, 뭐라고 했더라? 분함보가 아닌가? 부분, 진동형, 완부호가 아니고 완부호? 그 다음에 순서 보존 암호화. 암호화 전 평문 사이의 숫자 또는 문장을 나타낸 순서가 암호화 후 암호문 사이에서도 유지되는 성질을 가지도록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순서 보존 암호화에는 뭐 그냥 피스텔 뭐 요 정도만 암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표기와 분포 기반, 트리 기반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유형이.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뭐 힘들 것 같고 요 정도 뭐 초기화, 트리 기반 요 정도까지는 암기. 형태 보존 암호화. 메시지의 형태와 길이가 평문과 동일하도록 암호문을 생성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프리픽스, 뭐 사이클 워킹, 제너레이티드 픽셀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브노트에 없었는데 그냥 이거 제가 갖고 왔어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암호화 후 본문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형태 보존 암호화. 그 다음에 시스템. 시스템은 이제 뭐, 리드문에 제일 무난한 건 파트너 2024다. 요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정의에 나와야 될 거는 기업이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취약점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다. 취약성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한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죠. 개념도는 뭐 시스템이 있으면 위험 관리, 뭐 치료 및 보안 테스트 최적화, 위협 탐지 및 대응 이렇게 되어 있고 절차 이런 거는 좀 절차를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 지정, 발견, 우선순위, 확인, 공원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는 이런 거 시스템의 어떤 측정 방법 MTTD, MTTR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좋겠죠. 이런 건 우리가 BCP 때 이런 거 하잖아요. BCP, DR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공식 같은 거 좀 같이 더 써주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기술, 양자 키 분배의 정의, 양자 역학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암호화 프로토콜 구현하는 안전한 토지 방법으로 중첩, 얽힘, 불확정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특징으로 QKD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비밀키를 보내고 기존 통신망으로 암호문을 보낸다. 대표적인 게 BB84 프로토콜이 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양자 암호. 포스트 양자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보안이 뚫리는 거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도 풀 수 없는 수학적 난제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이 포스트 양자 암호입니다. 그래서 격호, 다해, 손 이렇게 있고 격자, NTRU, 코드, 메걸라이어스, 바번스, 레인보우, 해시, 스핑크스, 아이소제니, SITH. 이게 다들 뭐 두 분만 해갖고 그냥 아주 막 뒤에가 그냥 가관이던데. 코사인도 봤습니다. 코사인. 그래도 뭐 외웠다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QKD와 PQC의 개념 비교. 이거는 이제 그 빅불 문제하고 갖고 온 거고, QKD는 도청이 불가능한 키를 분배하는 거고, PQC는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수학적 난제에 기반한 암호화 기술이다. 그래서 2KD는 기존 인프라, 별도 양자의 네트워크가 필요. PQC는 기존 네트워크에서도 사용이 가능. 2KD 적용 방식은 물리적인 보안, 키에 대한, PQC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안이다. 뭐 이런 조금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없는. 이걸 조금 한달나게 써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사회공학기법. 사회공학기법이란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방법으로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격 기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격 기법은 뭐 권력 이용하기, 공정, 뭐 도청, 숄더 스니핑, 필기배기, 휴지통 뒤지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피싱, 파밍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는 이게 뭐 제일 중요하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내부 통제를 하고 인증을 강화하고 DRM, DLP 같은 것들을 하고 뭐 수지통을 뒤질 수 있으니까 파쇄를 열심히 하고 컴퓨터 켜져 있으면은 볼 수 있으니까 뭐 자리 비울 때 모니터 항상 잠금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채점이 지금 제 것만 너무 밀렸어요. 6번 푼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데 지금 다 1, 2, 3 풀었어 다 1, 2, 3. 그리고 제가 진짜 문제를 잘 보라고까지 힌트를 줬어. 이거, 이거 쓴 사람이 10%도 안 된다, 지금 10%도 안 돼. 이걸 쓴 사람이. 이 힌트를 줬잖아요. 문제 잘 보라고. 최신 배경을 쓰라고 했잖아요. 약간 근데 한 그 10% 중에도 한 명 빼고는 그냥 얻어 걸렸어. 이게 개념을 쓰라고 하니까, 개념으로 한 달락을 못 채우는데, 나에다가 최신 배경 써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에다가 이걸 안 쓰고 답에다가 최신 배경을 썼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약간 얻어 걸리신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문제 좀 잘 읽어보세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136회 때 나가 개념이 있고 가가 뭐 무슨 관련 법적 근거 쓰라고 했더니 나의 개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쓴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 꼭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가가지고 이런 거 막 빼먹어갖고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추진 배경과 개념, 적용 절차, 보안 등급에 대한 분류. 그러면은 뭐 약간 좀 우리가 보통 답을 쓰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뭐 추진 배경 먼저 물어봤으니까 1단락 과외 또는 1단락으로 추진 배경 쓰고 개념 2단락 쓰고 절차 3단락 쓰고 등급 분류 4단락 쓰고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추진 배경이랑 개념이랑 묶고 1단락으로 적용 절차를 2달러, 보안 등급 3달러. 그럼 마지막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방 보안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언급해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문제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공급망에 대한 보안 위협이잖아요. 공급망 공격.
그러면 클라우드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써야 되는데, 그냥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막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앞에 그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쓴다 이러고 그냥 쓰는 거죠. 이런 거 좀 물어본 거에 맞게 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념과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1달러 해서 개념과 특징 나. 그다음에 절차 및 방법이니까 2달러 절차 방법 절차가 방법 2달러 나. 보안 강화 방법 3달러. 뭐 기술적 관리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다음 4달러엔 뭐 어떤 제어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약간 CSP, MSP, 그리고 SRM 뭔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그리고 평소에 없는 그런 레터럴 무브먼트라던가, 그리고 확산이 빠를 수 있다. 가상 환경이라서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 좀 그냥 클라우드 느낌 좀 살려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망 공격의 절차 및 방법. 이건 딱히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의 보안 강화 방법. 그러면은 관리적, 기술적 해서 클라우드니까 뭐 CSPM, CWPP, CNAPP, 뭐 CCAS, 뭐 기술적인 거 그냥 뭐 랜딩 존, S밤 이런 것 좀 언급해주고 관리적에서는 공급망이니까 그냥 뭐 CSCRM이랑 이런 거 좀 그냥 클라우드 느낌 좀 살려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올라왔지? 그 다음에 트랜잭션 회복 기법에 대해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 물어본 게 세 개니까 이제 고, 고민을 해야죠. 저라면 이 회복 기법에 이거 플러스 그 아리스라고 해야 돼? 아리아스? 막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같이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 1달러에 만약에 내가 회복 기법의 개념을 쓰는 순간 이거 2달러, 3달러, 4달러 하면 그거는 이제 강글로밖에 언급이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뭐야 아리아스를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 개념을 생략하고 1, 2, 3, 4 이렇게 가야겠지만 이제 선택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개념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바로 리드 원두가 나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아리아스는 그냥 강글로만 때우는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리드 하면은 리드 하면은 제실행 원두 하면은 뭐 취소 뭐 이런 얘기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 그 개념도에 리드는 오른쪽 화살표, 원두는 왼쪽 화살표 이런 것 좀 잘 특징 좀 잡아갖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특징 해갖고 생각난 건데 진짜 제 좀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할머니라고 그렸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아. 근데 할머니는 여기다 이렇게 놨어. 입 옆에 주름이 있다고. 그리고 아빠랑 할아버지랑 똑같이 그려놨는데 할아버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 뭔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특징은 잘 잡더라고.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 체크 포인트도 잘 살려야지 느낌을.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가 체크 포인트 1, 여기가 체크 포인트 2, 여기서 이제 장애가 났어. 뭐 이렇게 좀 장애 났다고 좀 해주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신경 끄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점 앞에서 끝났어. 그럼 얘 뭐예요? 얘 리드. 그 다음에 요렇게 가야죠. 여기를 지나쳐야죠. 여기를. 10점을. 그래야지 원구죠. 그린다 페이지. 그린다 페이지도 뭔가 좀 화살표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서브노트에 있는 것 좀 그대로 좀 똑같이.
드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자면 국가방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 개념 개념을 보자면은 어떤 뭐 사이버 위협과 그냥 그 뭐 이거 너무 어렵게 써져 있고 그냥 인공지능 활용, 클라우드 활용,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 기존의 망분리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그냥 프레임워크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내신 거 훨씬 낫습니다. 그럼 추진 배경 당연히 왜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망분리 정책의 시행이 아니죠, 이거는. 뭐 시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저는 망분리 정책의 이제 뭐 한계, 뭐 약간 뭐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 개선. 망분리 정책의 이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의 변화. 이게 제일 큰 거죠. 기존 정책의 한계. 원격 근무, 클라우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망분리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가 다 내부망에 있어. 그러니까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개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국가망 보안 체계의 개념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절차가 나와 있죠. 분리, 응급 분류, 위험 식별, 보안 대책 수립, 적정성 평가 및 조정.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진짜 이거 국가망 보안 체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진짜 약간 진짜 한 30년 전에 합격하신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거 진짜. 이걸 안 내면 말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건 누구나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잘 써야 돼. 누구나 다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 업무 정보에 대한 CSO 등급 분류 기준 이런 것도 좀 암기를 해 두셔야죠. 뭐 기밀 정보, 민감 정보, 공개 정보. 기밀 정보에는 어떤 게 있고 민감은 어떤 게 있고 공개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것까지 잘 학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망 보안 체계 적용 시에 고려사항, 기관의 특수성, 기관의 특수성이 다 다른데 국가망 보안 체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뭐 데이터에 대한 등급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기존에 있던 망분리로 인해 물리적 망분리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돈을 거기다가 또 들여갖고 또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지성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 국가망보안 체계가 나왔으니까 공공은 이걸 다 해야 되나요? 다 전환해야 되나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 다 전환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기존에 망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선택이면 선택. 뭐,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진짜 충격 먹은 게 어딜 갔는데, 아직도 기관에 망분리가 안 된 곳이 엄청 많아. 공공기관들. 망분리 제도가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평가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아직도 망분리 안 된 데가 되게 많아. 하물며 망분리도 안 돼 있는 데도 많은데 이거를 하나? 와,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요소에서 국가망 보안 체계를 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죠. 국가망 보안 체계가 결국에는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면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공급망 공격. 자,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의 개요, 공급망 공격, 간접 침투, 오픈소스 취약점, 신뢰관계 뭐 이런 공급망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자동화 배포 범위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다중 피해, 서비스 중단, 데이터 유출, 2차 피해.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은 오픈소스 API, 서드파티 등 연동된 외부 구성 요소를 악용해 클라우드 내부의 침투하는 간접 공격 방식으로 대규모의 확산성과 탐지 회피성을 갖고 있어 다수의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가 가능하다. 궁금한 개념에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의 개념을 보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된 외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API, 개발 도구, MSP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내부 자산에 침투하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이다. 간접 침투형 사이버 공격이다.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의 특징은 이 간접 침투, 공급망 신뢰 체계 악용, 확산 범위가 광범위, 탐지 시점에 이미 거의 확산이 돼 있어. 공격 탐지가 힘든 이런 게 있다.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의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딱히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탐색 및 침투,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 배포, 클라우드 내부 확산, 외부 사용자 확산, 시스템 침해 및 악용, 지속성 확보 및 자료 유출. 약간 느낌은 뭐냐? 탐색해갖고 침투한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클라우드 어디 항공대를 뚫어. 그 다음에 레터럴 무브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까지 확장을 시켜.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의 컴퓨터까지 확산이 돼.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확산했다가 거기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확산이 되는. 요런 느낌만 갖고 있어도 좀 답을 쓰기 있겠죠. 그래서 대응 방안, 제도적, 관리적 대응 방안, 관리적, 공급망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뭐 CSCRM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SBAM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 업체 보안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클라우드 연계 기업이나 공급 업체에 대한 보안 인정 위험도 평가 기준 말이 ISO 27036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연계 기업에 대한 공급망 보안 이런 거 써주면 그렇죠. 이거 누가 아까 하나 분명히 썼더라고 이거. 그다음에 기술 뭐 CSPM, CWPP, 뭐 제로 트러스트 기반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라우드 공급망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S밤, 제로 트러스트, 코드 무결성, CSPM 이런 것들과 같이 공급 업체에 대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교육과 같은 관리적, 제도적 대응을 병행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회복 기법.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도중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장애 하면은 알고 있는 장애 뭐 있어? 데이터베이스 장애. 사용자나 사용자 기반이랑 아무튼 뭐 신텍스 뭐 미디어 신텍스 미디어 그거 있지? 태핑도 하나 또 뭐 있죠? 인스턴스 좋아.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장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장애 발생 이전에 일관된 상태가 뭐와 뭐가 확보된 상태를 일관된 상태라고 해요. 뭐와 뭐. 정확성과. 맞나? 내가 물어보고 기억이 안 나. 정확성과 연속성?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의에 뭐 있는데? 일관된 상태 두 개 정의에 들어가는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의 주요 요소로는 뭐 로그, 리드, 원두. 리드, 원두를 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리드란 무엇이냐? 그림을 이걸 그려야 된다, 이거를. 이게 제가 볼 때 리드 원두에서 그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두란 장애 발생 시 진행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로그 기록을 이용하여 재실행해서 복원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가다가 장애가 발생했어. 그러면 장애 시점에 로그 파일을 리두를 해갖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는다. 오른쪽 화살표. 못하네. 언두를 이용한 방법. 장애 발생 시 진행된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 기록을 이용하여 재실행하여 복원하는 기법. 뭐야 이거? 어? 이거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취소 아닌가? 취소하는 거 아닌가? 위에랑 왜 정리가 똑같지? 죄송합니다. 취소. 언두는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딱 발생하면은 장애 시점 데이터베이스와 장애 시점 로그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언두를 한다.
체크 포인트란 이거 오늘 답을 쓰시는데 개념을 안 쓰신 분들이 엄청 많던데 이거 체크 포인트랑 그림자 페이지에 대해서 개념을 안 쓰신 분이 많은데 개념 꼭 써주세요. 체크포인트란 로그 파일에 검사점을 기록하고 장애 발생 시 검사점 이후의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 회복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가 검사점인 거고, 여기가 장애가 발생한 거고, T4와 T5, 검사점 이후 거는 리도. 장애가 일어났어도 진행이 됐던 거는 언두를 한다. 이 두 개 리도, 요거 언두. 그다음에 그림자 페이지. 트랜잭션 시작 직전에 현재 페이지 테이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장애 발생 시 페이지를 교체하여 회복하는 방법이다. 무기력 장치와 하드디스크, 이쪽이 현재 페이지 테이블,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원본 데이터를 복원한다. 이런 거. 화살표 이런 것까지 같이 느낌 잘 살려서 써주시고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에다가는 이제 뭐 RES 같은 거 언급해 주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무결성 제약 조건은 뭐 두 가지죠. 네, 이 개참 속삭 기도하고 상가 집tiu 즉지. 그래서 6개, 6개, 12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관성과 뭐 정확성 또는 정합성. 네. 또 여기를 그냥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조건, 이거보다는 이 CRUD 있잖아요. CRUD를 할 때, 예,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또는 정확성 또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정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무결성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이거보다는 정확성과 일관성, 정합성 이런 말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참, 속사, 키, 도메인까지 6개, 개참, 속사, 키, 도메인까지 네, 6개가 있고 릴레이션 무결성은 상과 즉비였잖아요. 네. 3단락에는 릴레이션 무결성을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요것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무결성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개참 속사 기도, 그리고 릴레이션 무결성, 상가 집주 즉지 부분 기반으로 꼭 가져가시고요. 모바일 포렌식은 예, 보안 쪽인데 여기 키워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뭐 좀 특이하게 쓰는 이 루팅, 제일 브레이킹, 그다음에 JTAG, 부트로더, 예, 파일 시그니처, 나머지 뭐 다른 기법들도 있는데 이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기반하고 iOS 기반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루팅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고요. 제일브레이크는 iOS라고 합니다. iOS. 네. 그래서 루팅은 아예 루트 권한을 확 획득해가지고 뭔가 거 다 쑤시고 다닐 수 있고 iOS는 뭔가 보안적으로 더 뭔가 그 잘 방어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일브레이크를 탈옥이죠, 탈옥. 탈옥을 시켜놓은 다음에 루팅 수준의 권한은 아니지만 뭔가 루팅 수준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획득해서 안에 뭐 스토리지도 들여다보고 앱별로 그 구성되어 있는 안에 좀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에 차별화된 키워드들을 조금 더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포렌식이 나오면 일단 법적 증거 능력 확보입니다. 요거. 네. 법적 증거 수집, 법적 증거 능력 확보. 그리고 절차는 획보 분모죠. 획보, 획득, 그 다음에 보존, 분석, 보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획보, 분보 아니면은 현장 보존까지 하나 더 네, 하셔가지고 확보, 뭐 분석, 보고서 작성, 획득 이런 획보, 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획보, 분보.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니까 아무래도 이 전원의 인가 여부를 정확히 차단할 건지, 그래서 전원 공급 여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통신을 차단할 건지, 네. 자,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이 막 이루어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하나 저장이 되었었는데 어떤 법적 어떤 범죄에 사용된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거를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미징 거꾸로 지운 영역이 어떤 스토리지의 특정 영역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는데 통신에 대해서 어떤 전파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게 덮어쓰여지게 되면은 이걸 복구해내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랜잭션이 계속 이제 그 핸드폰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버퍼 쓰여지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채널이라든가 전원 공급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은 이 사람이 그냥 포렌식이 아니라 모바일 포렌식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였구나라고 눈에 더 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루팅, 그다음에 제일 브레이킹, 네. 뭐 아이튠즈를 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의 비트 단위로 복사 또는 이미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이미징을 떠가지고 예, 아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 현 상태에 그냥 그 상태 자체로 이미징을 떠서 그냥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트로더 이용, 그 다음에 플래셔박스 이용, 뭐 해시값 검증, 타임라인 분석. 네. 그래서 해시값 검증은 파일이 뭔가 바뀌면은 그때마다 해시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본 대비 이미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해시값이 다르다. 그럼 얘가 변조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법적 어떤 그런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값 검증, 이런 시그네처 분석, 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어스 2.0.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뭐 제3자 좋은데 여기 위임이다, 위임. 권한을 위임한다. 네. 그래서 위임이라는 말이 없으면 오늘 이 오어스는 뭔가 이해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토큰 기반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뭐 아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할 때 구글로 로그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오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증 절차는 사실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걸 받아와서 내가 기가입된 어떤 지메일 계정으로 인증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이 별도의 제3자 사이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3자에서. 그래서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하는 오픈 API 기반 보안 인증 기술이다. 그래서 위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위임. 그리고 토큰 기반이다. 이거 두 가지. 그리고 RFC 6749, 6759 요거 적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거까지 가져가시고 이 구성 요소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유저, 뭐 리소스 오너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인증 서버, 리소스 서버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가 큰 구성 요소고 이 여섯 가지 인증 단계 그 단계에서 중간에 토큰이 발행이 되고 그거 기준으로 인증을 진행을 한다. 요청과 발급 여기 액세스 토큰. 네. 그래서 오늘 채점을 할 때 제가 봤던 부분은 위임이 있는가, 토큰이 있는가, 그리고 여섯 가지 절차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그림에 잘 넣었는가를 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어스 2.0에서는 이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SPA 앱 이런 것들 이렇게 모바일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나온 거고 이것도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PKC. 네. 이 프루프 키 뭐였죠? 코드 익스체인지인가?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솔팅 같은 개념인데 오어스 인증할 때 이것도 서로 이제 그 클럽 앱에서 그리고 이제 구글 오어스 서버가 있겠죠. 구글 쪽으로 인증을 할 때 뭔가 이 값을 넣어놓고 요거 가지고서 안보컬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요게 이렇게 넣어 들어가는 겁니다. PKC. 그래서 오어스 2.0도 뭔가 취약점이 있다. 앱에서 이게 탈취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약간 솔팅과 같은 개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섞어서 암호화를 중간에 진행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를 3단락으로 혹시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어스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런 차별화된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챙겨가 보시고요. PKC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ISO, IC 153 요거는 CC 인증 했을 때 한번 지금 기출 문제긴 한데 한번 이거 바꿔봤어요. 얼마나 쓰시나. 그랬더니 잘 쓰시는 분들 잘 쓰셔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RA 그리고 키워드 한번 보시고 PPST, EAL, TOE 어딘가 TOE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키워드 기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파트별로 뭘 다루고 있는가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PP, ST.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해보시려면 이쪽 아래쪽에 요거 여기 네. 그래서 이 PP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그리고 제품의 어떤 유형 보안 제품에 대한 유형을 기술을 한 거고 사용자 관점이다. 사용자 관점.
그리고 목표 명세서 ST는 그 특정 회사의 제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 제품. 그래서 개발자 관점이고 기능 중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와 ST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여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키워드 기반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비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화. 자, 여기서는 표준화 당연히 뭐 전사적으로 적용을 해서 규칙과 원칙을 수립한 활동인데 요거 명정형규. 네. 대상을 적어주셔야 되죠. 대상을. 그래서 묻지 않아도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거 표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가 궁금하실 테니까 당연히 이 명정형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다. 자, 그리고 값 구조 프로세스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값 구조 프로세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규칙 안에 들어가겠죠. 규칙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명칭이나 정의나 형식이나 규칙에서 조금 더 내가 깊게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저희가 표준화 할 때 용어, 그쵸? 그리고 단어, 이 도메인 이 세 가지 가지고서 표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용어는 단어와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단어 플러스 단어고. 그쵸? 그리고 단어별로 도메인을 설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가격? 상품 가격? 네. 이런 어떤 테이블에서 이런 컬럼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프로덕트 그리고 얘는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분리해 놓고 자, 프로덕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몇 글자다? 몇 글자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15자를 쓰고 얘는 뭐다? 넘버의 가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자리까지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면 마지막에 가격에 대해서 이 도메인을 이 상품 가격이라는 용어 이 자체는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라고 컬럼명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이 도메인도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겠죠. 네. 전체적인 자릿수가. 그래서 맨 뒷자리 이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컬럼명과 컬럼에 대한 도메인을 자동으로 잡아준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표준화인데 어쨌든 이 명정, 형규, 값구조, 프로세스, 용어, 단어, 도메인까지 내가 잘 알고 계시면은 이 표준화와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가져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 당연히 여기를 좀 잘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품질과 연계 측면도 있고 뭐 개발과 운영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쪽 네 가지를 잘 보시고 당연히 일관성, 그다음에 불일치성, 통합, 상호 운용성, 그다음에 뭐 비용 절감, 그다음에 나머지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오늘 잘 적으신 분들 DQC는 없어졌으니까 DQ 인증 제도까지 3단락으로 잘 마무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봤습니다. 마스터 데이터. 그래서 이제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융 쪽에서는 뭐 고객 원장, 그다음에 수신 계정 원장, 여신 계정 원장, 이렇게 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원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 품질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이 품질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교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ERP 같은 데서 고객 원장이 있다. 그럼 이 고객이 사실 다른 시스템에도 이게 동일하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스터 데이터 자체가 틀려버리면 뭐랄까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마스터가 원장이 달라면 두 개의 시스템에서 싱크를 맞춰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원천적인 데이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걸 뭐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마스터는 전사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품질도 올라가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할 때 흐름 관리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x3 매트릭스라고 해서 관리자 관점, 통제자 관점, 실행자 관점에서 운용, 모니터링, 개선 이 세 가지 방점 3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마스터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특히 품질 향상과 흐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관리는 뭐다? 시스템 간의 연동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샤딩. 네, 여기서 오늘 찾은 거 물리적으로 수평 분할 방식이다. 네, 물리입니다, 물리. 물리적으로 별도의 데이터 서버를 한 개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셔닝이랑 헷갈리시는 게 파티셔닝은 하나의 DB에서 테이블을 나누는 거잖아요. 테이블을 나누는 거고 얘는 물리적으로 이 서버가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샤딩 키 기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자, 그래서 샤드 키라는 것이 있고 샤드 아이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록시 기반으로 당연히 예, 전달을 양쪽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질의를 했을 때 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유형 버티칼, 레인지, 키 또는 해시, 그다음에 디렉토리 이 네 가지 유형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샤딩. 그리고 이 노에스큐엘이나 그렇죠? 노에스큐엘 특히 이게 뭐 몽고DB나 엘라스틱서치나 이게 다 이쪽에 노에스큐엘 기반이잖아요. 이게 다 샤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 사이트 몽고DB, 엘라스틱서치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이 노에스큐엘 DB를 여기서 실질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강글로 적어주시면 네, 조금 더 돋보이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2교시는 6번 문제 빼고는 그래도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6번 문제를 좀 기초 문제긴 한데 많이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까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보보호 접근 제어라고 하면 정책,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하나 뭐 있죠? 모델. 네. 여긴 절차를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그리셨던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이런 그림 많이 그리셨던데 이거를 쓰실 때 여기 만약에 뭐 여기 알바 그다음에 뭐 백, 맥 이렇게 그림에 쓰시는데 이 주변부에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독성도 안 좋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가독성 안 좋은 분들은 제가 답안에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원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네,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요렇게 그냥 길게 빼시고 정책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길게 빼서 여기도 네모 길게 빼고 길게 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딱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바란스가 맞으면서 요쪽에 이제 그런 상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부에 적으니까 지저분해지고 뭔가 바란스 깨지는 것 같고 네,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네모를 딱 박스를 치시고 아래다가 뭐 괄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 바로 밑에다 적으셔라.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림 그리는 방법.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접근 제어의 여기 이 유형, 맥, 덱, 알바, 그리고 아바까지 제가 이제 해설지 넣었고 여기서 강제적 이런 키워드 기반으로 딱딱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임의적, 그렇죠? 신분에 근거한다. 네, 그리고 여기 역할 기반이다. 네, 정책과 주체가 역할이라는 추상화 단계를 거친다. 여기는 속성, 주체, 객체, 동작, 환경 이 네 가지죠. 네, 주객, 동환. 네 가지 속성 기반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컨트롤을 한다. 이 네 가지 가져가시고 접근제의 절차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식별하고 인증하고 인가해서 책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모니터링한다. 그 순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딱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어내셨다. 이런 절차를 하셨다. 맨 처음에 식별하고 뭔가 부여하고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일부 부분 점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오늘 좀 헷갈리신 분들 계신데 거꾸로 쓰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뭔지 여기 다시 한번 이 모델이 뭔지 그리고 메커니즘이 뭔지 그리고 저기 통제 정책 모델 메커니즘 이 세 가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좀 헷갈리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 정책에는 ACL, CL, SL 있잖아요. 그래서 CL은 주체에 대한 접근 가능한 객체와 허가받은 접근의 종류 목록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 주체잖아요. 주체. 주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파일 1과 파일 2와 파일 3번 중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리드냐 아니면 뭐 라이트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로 그리고 ACL은 세로입니다. 세로. 이 객체 중심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SL은 요거 자체죠. 요거 자체를 시큐리티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자체 하나하나를 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그리지 않고서는 ACL과 CL을
SL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제는 아니죠. 요 문제 목차를 보시면은 조금 좀 상이하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전반적인 개요, 그렇죠? 이 정책 메커니즘 모델을 설명을 해 나가면서 정책을 2단락, 그리고 3단락은 적금제 절차 1도 1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도 1표. 그래서 1도는 당연히 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머지 나에서는 절차를 좀 상세히 설명한다. 4단락은, 요거 1도 1표도 괜찮고, 뭐 각각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1도 1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에는 매트릭스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 CL이고, 어디가 ACL인지, 요거를 정확히 매트릭스 기반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에는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라고 1교시로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매트릭스 그리면서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꼭 챙겨가시고, 마이데이터는 이제 6월 15일인가?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약간 테마형으로 가져왔고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전송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인증을 하면, 그렇죠? 인증을 하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관에서 내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꼭 적어주시고, 요런 문제는 이 2.0 기준으로 바뀐 게 뭔가, 그리고 테마형으로 이 네 가지의 꼭지만 정확히 가져가신 다음에 거기에 지어내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은 2.0에서 바뀐 부분이 범위 확대고요. 범위 확대. 그리고 이 보안 있잖아요. 보안. 보안과 관련된 게 한 꼭지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편의, 네. 그리고 결합,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범위, 결합, 편의, 보안. 이 네 가지만 가져가시면 1.0의 문제점이 이거니까 2.0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 네 꼭지, 이 네 꼭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범위가 확대됐다. 그리고 여기에 뭐 기존에 뭐 472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780개 뭐 기관이 막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기관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상세 내역이 미제공됐었는데 상세 내역이 제공되더라. 범위가 넘어왔고 결합 기준이 불명확 건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 동의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미성년자도 사용 못했었는데 미성년자도 가능하게 됐다.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접속이 끊긴다. 그런 것들이 다 해지가 된다. 자동으로.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범위, 편의, 정보 보안, 그다음에 결합, 활용. 이렇게 네 가지 꼭지로 꼭 다시 한번 내용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요거는 빨리 해설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수강 테이블이거든요. 자, 수강 테이블은 학생이 수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이 학번이 있을 거고, 학번. 그리고 수강 코드가 있을 겁니다. 수강 코드. 네. 그래서 아예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이거를 그대로 줬거든요. 수강 테이블은, 자, 여기 힌트. 기본 키가 학번과 수강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학번과 수강 코드다. 그러면 이 학번하고 수강 코드랑 관련 없는 이 나머지 두 가지들은 다 분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삽삭개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요거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새로운 학과를 넣어야 될 때 학과가 신설됐어요. 그러면은 학번을 무조건 넣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오류. 그리고 삭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런 지도교수나 다른 것도 삭제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삭제 이상. 그리고 뭔가 수정할 때 다른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거 약간 이거 지원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디테일하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은 학과가 생길 때 다른 것도 넣어줘야 되는 상황. 삭제는 학번을 삭제할 때 다른 것도 삭제되는 현상. 그리고 학과가 뭔가 업데이트 됐을 때 다른 것도 다른 컬럼의 내용들 업데이트 되는 현상. 삽삭갱 이 세 가지 위주로 이 테이블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학번하고 수강 코드가 이 프라이머리 PK잖아요. 이 PK입니다. PK. 여기에서
지금 1차 정규화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1차 정규화는 지금 그, 뭐죠? 중복 제거잖아요. 컬럼을 보니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컬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일관적으로 하나씩 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차 정규화는 만족을 하는 것 같고 2차 정규화를 보니까 학번하고 수상 코드에서 전혀 여기서 필요 없는 지도 교수는 학과를 분리를 해야 된다. 요걸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부분함수 종속과 이 이행함수 종속, 이 지도교수와 학과 사이에서 지도교수를 알면 학과도 알고 학번과 수강코드를 알면 지도교수를 아니까 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차 정규화를 실행하는 부분은 2차 정규화는 뭐예요? 부분함수 종속 제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랑 상관없는 거. 네. 그리고 3차 정규화는 이행함수 종속이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예, 서로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이 테이블, 요거는 당연히 예, 기본 하나의 테이블로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학번을 알면 거꾸로, 예, 이거는 지도교수를 알고, 지도교수는 학과랑 또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번, 수강코드, 학번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학과.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학번 기준으로 해서 수강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 학번 테이블은 학번과 지도교수, 그 다음에 지도교수 테이블은 학과와 지도교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테이블이 꼭 세 개로 분리가 돼야 돼요. 세 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를 보시면 수강 코드입니다. 수강 테이블입니다. 수강 테이블. 수강 테이블에서 하등 필요가 없는 학과와 지도교수는 빼줘야 되고, 거기서 학과랑 지도교수는 또 종속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분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혹시나 또 나오실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도저히 선택할 게 없다. 그러시면은 요거 선택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2차 정규화와 그 3차 정규화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분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새로 추가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위주로 1시간 코스로 빨리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